1824년, 지금의 텍사스 지방은 멕시코의 영토에 속했습니다. 텍사스는 웬만한 유럽 국가 하나보다 더 넓은 크기였지만 정작 멕시코는 이 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광활한 땅에 인구는 4천여 명 남짓이었을 정도로 텍사스 지역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불과 몇 년 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멕시코는 그 사이에 이미 쿠데타를 경험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 정부는 훗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이웃국가 미국으로부터 텍사스 지역으로의 이주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주민들은 영구적으로 텍사스 지역에 거주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 국적과 가족당 4,500에이커의 토지도 받았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에 많은 미국인들이 텍사스 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택했습니다. 1834년이 되면 기존에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멕시코인은 4,600여 명이었던 반면에 새로 이주한 미국인은 무려 15,400명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이 미국인들의 대부분은 스스로를 멕시코인이 아니라 미국인, 특히 미국의 영토 확장의 선봉대로 인식했습니다. 이미 1819년에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 지역을 탈취한 경험도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퀸시 아담스는 1825년 세계는 북아메리카 대륙이 우리의 영토에 속한다는 인식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아담스는 2년 후인 1827년 100만 달러 가격에 텍사스 지역을 미국에 팔라고 멕시코 측에게 제안했습니다. 멕시코 측은 돈을 받고 영토를 팔라는 이 제안을 거부했고 미국의 다음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은 5배로 가격을 올려 500만 달러를 제시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1830년 위기감을 느낀 멕시코 정부는 텍사스로의 더 이상의 이주를 금지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이미 늦어버린 결정이 되었습니다. 인구 비율이 지나치게 역전된 것 때문에 멕시코 정부는 더 많은 군인을 텍사스 지역에 주둔시켰고 이는 이주한 미국인들과 멕시코 군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텍사스 지역을 미국에 팔라는 제안이 거부된 이후 지역 미국인들이 텍사스 지역의 자치권을 주장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1833년 멕시코에서 안토니오 로페스 데 산타 안나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양측의 충돌은 걷잡을 수 없이 극단화되었습니다. 그가 다음 해인 1834년 멕시코의 헌법을 폐지하는 쿠데타를 스스로 일으켰기 때문인데 이는 미국에서 이주해 멕시코 땅인 텍사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통성 없는 정부에 반발한 미국인들은 일단 멕시코 헌법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것이 텍사스 공화국인데 1836년에 이르면 텍사스 공화국이 공식적으로 멕시코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텍사스 공화국의 군대를 이끈 것이 샘 휴스턴이라는 장군이었는데 현재 텍사스의 대표적 도시인 휴스턴의 이름의 유래가 바로 이 인물입니다. 이들은 멕시코 정규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했는데 알라모에서 180명 남짓의 군대로 멕시코 정규군 2,500명과 싸웠다가 괴멸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문제는 알라모에서의 패배가 미국인들의 집단 기억의 일종의 신화로 각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라모를 기억하라는 구호와 함께 새로운 사람들이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혹은 직접 참가하지는 않더라도 미국인들 중 텍사스의 독립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텍사스 공화국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1836년까지도 군대를 파견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텍사스 공화국을 정식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계속해줬었고 결국 1836년이 되면 샌 제신토 전투에서 텍사스 공화국 군대가 멕시코 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투 시작 불과 18분 만에 승패가 결정났으며 최종적으로 630명의 멕시코군이 사망했습니다. 전세가 기울어진 후 1837년 미국은 텍사스 공화국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휴스턴은 더 나아가서 아예 미국으로의 편입을 제안했지만 미국의 정치인들 중 멕시코와의 전면전 가능성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망설이면서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때의 거부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영토 확장에 대한 생각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태였고 미국의 언론에서는 명백한 운명이 존재하며 그것은 다름 아닌 전체 대륙에서 미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보도되었습니다. 결국 1845년에 이르면 텍사스를 합병한다는 결의문이 미국에서 채택되었고 새롭게 대통령이 된 노예주 출신의 제임스 포크는 이런 시대 정신을 반영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미국의 군대는 미국으로 새롭게 이주한 이주민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군대에서 성공하게 되면 많은 돈뿐만 아니라 사회적 명성도 얻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가난한 이주민들, 특히 아일랜드와 독일 출신의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입대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영토 확장을 원하는 상황이었지만 미국 정부에게는 공식적인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포크는 미국 측의 입장에서 국경이라고 인식한 리오 그란데 강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멕시코 측은 이 국경을 인정한 적이 없기에 당연히 이를 명백한 도발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국경지대에서 일어난 충돌을 명분 삼아 포크는 공식적으로 멕시코에게 선전포고를 했고 미국 의회도 174대 14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뉴욕, 볼티모어, 필라델피아와 같은 도시들에서 환호하는 미국인들이 거리로 나와 축제를 벌였다는 것은 당시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의 군사장비가 멕시코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미국은 9달 만에 멕시코 북부 지역을 사실상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이 전쟁에서는 여태까지 미국에서 보기 드물었던 해군의 상륙작전도 이루어졌습니다. 1847년 3월 9일에 13,000명이 베라크루즈에 상륙했고 20일 만에 이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1,300발이 넘는 포탄을 도시에 쏟아부었는데 당연히 셀 수 없이 많은 멕시코 민간인들이 이에 희생당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진군을 계속해 9월에는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재산에 대한 약탈은 물론이고 살인 및 성폭행도 일상에 가깝게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멕시코의 산타안나 대통령은 퇴위하고 멕시코를 떠났고 새로운 정부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미국과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에서 멕시코는 리오그란데 강을 국경으로 인정하고 미국은 로키산맥과 태평양 연안 사이에 있는 전체 땅을 영토로 인정받았습니다. 텍사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유타, 네바다와 콜로라도 지역도 여기에 속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이 조약에 반발했다는 것은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데 이들은 이 조약으로 만족하지 않고 멕시코의 영토를 직접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민간에서는 이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다수의 정치인들은 이런 주장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전쟁을 치른 적국의 시민들을 통치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실리적으로도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쟁의 결과 태평양 연안까지의 영토를 확보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 얻은 셈이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언제든 멕시코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명백했습니다. 어쨌든 멕시코와의 전쟁으로 인해 미국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13,780명이 사망했고 멕시코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은 전쟁 직후뿐만 아니라 훨씬 장기적으로도 계속 남았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더 나아가서 미국과 남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깊은 불신의 관계로 남게 되었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영향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역사학자들이 미국이 대놓고 벌인 정복전쟁이라고 평가하는 멕시코와의 전쟁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국가들 간의 관계에 비가역적인 변화를 가져온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